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와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주제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는 인성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한 40여 년간 역사를 연구한 결과 역사라고 하는 본질과 그리고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관을 시켜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성론의 기초를 볼 것 같으면은 인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인성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뭐냐? 그것은 야성이라는 말은 짐승의 성격, 일반 짐승의 성격을 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의 파생용어, 그와 비슷한 파생용어에는 지성이라든지 또는 품성이라든지 또는 덕성이라든지 또는 영성이라든지 또는 식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은 뭐냐? 인간과 짐승과의 다른 점은 육체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문화적인 특징은 인간은 자기가 한 일을 말로 전하고 또 그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역사를 남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동물은 자기 때와 그리고 자기 자식 때 그리고 손자 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데 비해서 인간은 과거 할아버지로부터 축적한 지식을 아들 때에 와서 더 발전시키고 또 손자 때에 와서 더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은 이 맹수들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보면요, 일반 코끼리보다도 당해낼 수도 없고 사자처럼 강한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매처럼 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 조건으로는 대단히 짐승 중에서는 약한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이 맹수들의 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인간이 경험과 지식을 기억하고 그걸 또 문자로 남기고 그걸 다음 때에 전하고 이래가지고 이 축적해온 결과라고 해서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론의 유형을 크게 나누면은 인성론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개인적인 인성론을 서양에서도 심리학에서 그렇게 연구해 온 겁니다.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고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인성론을 개인적인 심성론 것과 또 집단적인 심성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심성론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에 의해서 국제적 감각 또는 진취적인 것 또는 예절 또 성실함 또는 화합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두뇌의 활동으로 작용하는데 집단적인 인성이라는 말은 아마 서양 학자도 쓰기는 썼겠지만은 이건 내가 찾아낸 건데 집단적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의 이 성격을 국민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또 여러분들에게 익히 들은 말은 이 민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족성. 그런데 민족성이라는 말은
식민지 하에서 우리 민족은 뭐 당파를 좋아하고 남한테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나쁜 것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민족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느 민족이 성격이 어떻다 하고 규정할 때에는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어야 그걸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 민족성은 국어 사전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그 민족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1935년인가 세계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그 서울에 왔었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이 여름철에 서울 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하루 쉬고 있어, 놀고 있어. 그래서 조선민족은 게으른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농촌을 답사하고서 겨울철에 농촌 가보니까 농촌 사람들이 다 놀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농촌 농민들이 겨울철에 놀지 않죠. 농사 짓느냐고 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가을 거지를 다 거둔 다음에 농촌 사람들이 할 것이 없어가지고 노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한국 사람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민족성을 제대로 얘기한 거냐. 그래서 고정불변의 민족성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문화성, 이 국민성 이것은 같은 시기에 다른 국민과 국민 사이를 비교하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국민성은 운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적인 것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인 대표적인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국가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유지하면서 또 그와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들 중에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는 그 대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그리고 거기에 이 거래객들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관련이 되죠. 이렇게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이 두 기업을 비교할 때에 이 현대자동차는 모든 이 노사가 전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그 삼성전자하고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분쟁이 없는 기구인데 그러면 그 단체가 왜 그런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야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론의 이론적 기초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가능한 것이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가능하냐 혹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대해서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선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선천성.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후천적인 것이 있다. 후천적인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선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가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후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 또는 교육, 활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고정과 변화라고 하는 걸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후천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거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열린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성에 작용하는 큰 요소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성을 규정하는 거에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라면서 겪은 환경, 여기에는 지리적 환경 또는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 환경이라는 거에는 오늘날 그냥 단순히 지리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자연, 기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고요. 문화적인 이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가정 문화 또는 그 예의 범절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 자기가 하는 직업에 따라서도 또는 직업이라든지 산업 이거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해안가에 사는 사람하고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인성에 차이가 있다 할 때 그런 것은 그 차이가 있다면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가 그것은 생활 환경이 넓은 바다를 헤치고 거기서 험한 바다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겪은 인성과 산골짜기에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계절이 바꾸면 계절 바뀐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차이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인성에 작용하는 것은 종교적인 힘이 대단히 큽니다. 종교를 우리 세계 종교 중에 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유교는 몇천 년간 동양인들의 그 생활 습속을 지배해온 문화적 종교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교는 불교적인 종교를 갖느냐, 이슬람 종교를 갖느냐, 또는 기독교적인 종교를 갖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또 인성의 역사가 작용하는 것, 예를 들면은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이룬 지 몇천 년 만에 민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져 가지고도 강건하게 버텨내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것, 또 우리도 이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용어를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만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까지 합친다면은 50억 년 전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체득할 때에 이것은 역사는 이 국민성이나 문화성 이런 것을 작용하는데 크게 힘을 보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인성의 한 유형은 이념입니다. 이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론 종교도 이념적인 요소가 물론 있는 거지만은 이념이라는 것은 칼 막스의 유물사관 사회주의 이론 이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칼 막스는 노동자 계층을 자본주의 지배층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계급의 이 혁명 이것을 일으키는 이념으로 대단히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다음에 인간을 유형을 나눈다면은 인간에는 품성,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상품, 중품, 하생의 중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인간을 소극적인 인간과 적극적인 인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극적인 네가티브라는 말은 부정적인 겁니다.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인생관에 있어서 나는 못났으니까 안 돼. 라고는 해보지도 않고 하는 이 자포자기형. 이런 것은 소극적인 형태죠. 그런데 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계속 노력을 하는 이런 인간형. 이것은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 그 유형의 모든 이런 그 큰 양극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을 분류를 해가지고 소극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대표적인 적극적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다이아몬드형의 유형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의 전통적인 인성론 중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다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하는 그 학설과 또 다른 측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다. 그래서 여기에 성악설을 출발로 해가지고 성선설은 착한 성품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맹자의 이론이고, 순자는 성악설을 내세워가지고 인간은 원래 악한 것인데 악한 요소를 제거해가지고 선으로 돌릴 때에 그게 교육의 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성악설입니다. 그런데 이 성선설이나 성악설은 이것은 한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을 놓고 했다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유형을 진보적인 인성과 그 보수적인 인성, 오늘날 세태를 보면은 진보적인 인사와 보수적인 인사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이것도 진보라는 말이 앞으로 발전해 간다 하는 좋은 의미를 갖기는 갖지만은, 진보는 모든 현상을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자 하는 거에 초점이 있고, 보수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가자 하는 것이 보수의 진면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딱 양분해 가지고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제1장을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다. 역사적 동물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고요. 역사를 쓰고 기억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다. 역사를 처음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썼고 기억을 해 가지고 그걸 살렸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이런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해온 것이 역사라고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석기 시대인들은 신석기 시대의 사고방식의 큰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수십만 년간 지속되어 온 구석기 시대의 문화 틀과 사상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21세기의 역사적 조류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나면은 죽는 날이 결정됩니다. 왜? 인간이 무한히 살 수가 없죠. 몇 년생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많이 살아도 100년 정도 잡으면은 그 안에 죽는 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상과 조류,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만약 우리가 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시대에 만약 여러분들이 왕족으로 태어났으면은 귀족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또 왕족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일반 평민으로 태어났다면은 엄청난 가난과 그리고 수탈 이런 거에 얽매여 됐고, 더구나
노비로 태어났다. 노비로 태어났다면 양반들이 그 수족이 돼가지고 자기 생활을 거의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 역사의 이 조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대 사회의 그 인성론, 제가 오늘 역사 강의에는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까지의 그 인성을 개인과 단체, 즉 개인과 국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이 역사적 동물이면서도 그 역사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 개인과 국가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인간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은 우선 처음 국가가 형성됐을 때에는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처음 국가가 형성됐을 때의 초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역사의 시작을 고조선부터 볼 수 있지만은 그 문헌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헌 기록이 많은 삼국시대를부터 보면은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경주 육부족, 육촌이라고 하는 지역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점차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이 고대는요, 이런 이 지리적으로 또 경주 신라 시대의 사람들은 후기 사람들은 많이 가봤자 세계 여행을 간다고 했자 당나라나 일본 정도 가는 정도고 그 이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리적으로 고립이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그 지리적으로 이 고립이 되어 있는 것은 문화적인 것도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차 다른 이웃 나라하고 개방 교류가 이루어지지만은 이러한 것이 그 폐쇄와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도 고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회가 있죠. 있죠? 아프리카의 어느 원시인들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에레 문화가 거기에 접촉돼가지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고립되어 있어. 이것은 절대적인 시간치가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이 고대사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고립과 교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대사회냐 아니냐, 이 개방사회냐, 이런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고대사회는 고립적인 성격이 크다. 그 다음에 이 인성론 중에 고대에는 불교적 인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적 인성론은, 불교는 누가 일으킨 종교죠? 서가모니가 일으킨 종교죠. 그런데 서가모니가 일으킨 불교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은 서가모니는 그 인간의 이 자유, 구속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비라성의 왕자로서 왕위를 잇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그리고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모든 인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서가모니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가르침에 4가지 요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법인. 여기 지금 그 판서는 없는데요. 사법인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현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죽는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재행무상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제법무아. 제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원칙, 원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원리에는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 똑같은 존재다 하고 믿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법무아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체계고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왜 고통이 따르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직업을 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평생 동안 해갈 수 있는 직업을 빨리 확보하는 것.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때 고통이 따라.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십 번 봤는데도 안 돼. 그런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또 내가 저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응해주질 않아. 이 구애도 얻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따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것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북한의 김정은이거든요. 그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손자, 다른 사람한테 권력이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런데 그게 과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고통이 따르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김정은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 인민의 이 태양처럼 여기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 당하고 있는 심리적인 인성을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야. 밤잠 제대로 못 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불교에서 하는 것은 열반적정. 자기의 욕심을 꺼서 끌 때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뜻이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이 불교의 가르침 내용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가모니는 일반 사람들, 개인의 문제, 개인의 공통적인 문제,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왕자의 지위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 동안에 자기 왕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도 당했어. 그러면서도 모든 인간들의 공통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는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불교는 대단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면에서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열악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점에서 나를 빼놓고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논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서가모니는 본질과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는 624년에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도교적 인성론 이것을 주장한 것이 노자입니다. 노자는 이 세상이 시끄럽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건 내가 꼭 하겠다 하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꼭 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이게 무의자연론입니다. 이 무의자연론은 중국에서 어느 시대에 발전했냐면은 남북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세상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해도 그 돈이 몇 대를 가지 않아. 또 권력을 장악해도 권력 장악한 사람이 그 몇 대 가지 않고 망해서 없어져. 이런 걸 보고 아, 인간이 절대적인 그 자유를 누리려면은 그 무의자연의 그것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실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교를 일으킨 것이 공자입니다. 공자인데 공자는 일생 동안 교육을 위해서 종사한 사람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죠. 그 당시 교육제도 뭐 공자가 어디 대학에 가서 강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리킨 사람들의 제자가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부류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공자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서 뭘 강조했느냐? 인간의 예절을 강조했고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시대의 것을 그 현재 예절과 내일의 예절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역사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라고는 개인 인간의 문제를 가리켜 가지고 이 성현이 되도록 하는 그 어진 사람,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교육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서 서가모니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기에서 탈피해 가지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데 비해서 공자는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에 충성을 바치고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유교는 중세 이후까지 현대 이전까지 그 동양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으로서 활동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자와 노자, 서가모니가 태어난 시대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시대를 성현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그 성인이 됐느냐? 그걸 역사학에서는요. 지금 뭐 이 종교학에서는 각자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그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15세기 이전부터 20세기 이전부터 기원전 20세기 이전부터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문자와 기록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다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총정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이 성현의 시대를 낳게 됐다 하는 게 역사적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세사회라고 하는 것은 고대적인 폐쇄성 이런 것이 크게 무너져 가지고 대문화의 전파, 교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사회를 중세사회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사회에는 동양에서의 중세사회는 물론 이 중국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성리학적인 사회가 중세사회고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 주자가 만드는 그 학문인데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일치한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과 니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로 해결해 가지고 여기에 철학적 체계를 세운 것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인데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 인성론이 사단 칠정론이거든요. 사단 칠정론인데 사단 칠정론이라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의를 차릴 줄 안다 하는 게 하나고 또 시비를 가릴 줄 안다. 그리고 사양할 줄 안다. 그리고 부끄러울 줄 안다. 이게 사단인데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사단은 악한 요소가 하나도 없이 순선이다.
그리고 칠정은 다른 외부의 현상을 접촉해가지고 우리 감각기관이 접촉해가지고 느끼는 그 감정, 이게 칠정인데 신호애구, 애호욕.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툼을 한다거나 또는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기에 그 감정 조절을 통해 가지고 악의 단계를 조절해야 된다 하는 그 사단 칠정론이 중요한 거고요. 이 성리학은 개인적인 것은 성의 정심, 인간이 뜻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성의 정심으로부터 이 공부를 쭉 해가지고 경물치지 성의 정심 해가지고 나중에는 집안을 잘 다스리고 천하를 잘 다스리는 평천하까지가 치국 평천하까지가 인생의 목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자기 수양을 통해서 모든 이 자연의 질서가 하늘의 질서 이것이 일정한 법칙으로 계절이 순환하고 또 밤낮이 바뀌고 이런 것처럼 인간이 이 자기 수양의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따라야 된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여기에 공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입시 공부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달라. 이것은 인격 교양, 자기 자신의 인격 교양. 내가 남이 안 듣는다고 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리학자들이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라. 신독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이것은 남이 듣건 안 듣건 하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아. 거짓말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공부를 하는데 경건을 강조합니다. 이 경건을 강조하고요. 그런데 이 성리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걸 강조한 거냐? 그건 아니야. 성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당시 직업관이 산농공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선비 집단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거고, 이 농공상은 불임을 당할 수 있는, 일반 백성은 불임을 당하는 존재와 부릴 수 있는 존재를 구분해 놨습니다. 직업적인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농민이나 공장이 상인들한테도 이런 자기 수양 공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결과는 국가의 권력하고 타협해서 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왕의 존재는 절대적인 이 충성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리학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중심적인 사회고 또 이 사농공상 중에서 사는 신분 세습제를 유지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식이 계속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 일반 농민들은 교육에서 배제돼 가지고 다시 훌륭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이 처음에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여기에서 고정적인 것 신분 세습제 사회는요 작게 세밀하게 보면은 거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큰 신분제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은 이것은 고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력도 세습됩니다. 국가 권력과 선비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한 번 권력에 오른 사람들의 후손들은 계속 이 권력층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반이라고 하는 세습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리학 사회에서는 가장 단점이 뭐냐면 자기의 주장인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과 종교는 이단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그 배척함으로써 사상적인 폐쇄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 사회에서는 다른 사상이 그 발을 붙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동양 사회가 서구의 그 사회한테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고 서구의 힘이 밀려올 때에 자기 것만 고수하려고 하는 폐쇄성으로 인해서 동양 문화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인 이념은요, 성리학적 인성론은 크게 보면은 유교거든요. 유교에서 공자가 가리킨 논어, 그리고 맹자가 쓴 맹자, 그리고 성리학 사서인 예기 중에서 중용과 대학이라는 두 편을 떼 가지고 그 중용 대학의 사설을 존중했는데, 이것은 유교적인 이념 사회입니다. 다른 유교적인 그 성리학 사회에서는 불교와 도교, 민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해.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냐? 이것은 성리학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앙의 탈출처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 선비들에게는 종교적 성향을 갖습니다. 왜냐?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나쁜 일을 하면은 그 화를 당한다 하는 그 천리를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그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유일신 사회, 그리고 이 유럽에서 하느님은 세계를 창조했고,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이 하느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구원의 종교로서 이 서양 중세의 천년을 지배한 사상입니다.